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광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던 논란이 하나 있죠. 바로 사드 배치 논란입니다. 한국의 요청으로 주한미군이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서 탄도탄 하층 방공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죠. 탄도탄 대응거리는 200km, 최대 도달 고도는 150km로 굉장히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대대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는 탄도탄을 발사한 그 순간 상승 단계에서 탐지하려고 낮은 각도로 레이더에 빔을 뿌려가지고 탄도탄을 탐지하는 펜스 모드로 작동할 경우에는 그 탐지거리가 2000km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중국을 대놓고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여기에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지하시는 분들, 또 미국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달라붙어서 사드를 반대했죠. 그러나 사드 배치는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드를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KMD 체계의 약간 용병타자스러운 느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 채널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댓글창 박살날 각오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언젠간 한 번쯤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영상으로 다뤄봤습니다. 참고로 영상 시청하지도 않고 댓글 다실 분들, 정치 댓글 다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구독 취소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사드 반대쪽과 찬성 쪽의 의견을 각각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전자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쳐버린대요. 막 뇌가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 맞고 나서 구워져 버린대. 그리고 이게 사드의 최저 유격 고도가 40km거든요. 왜냐면은 사드 같은 경우에는 열영상 시커로 종말 돌입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40km 미만의 고도에서는 관측창에 김이 서려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거든. 어쩔 수 없이 고도 40km 이상의 표적을 대응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 때문에 고도 40km 미만을 나는 단거리 탄도탄, 고도 40km 이상 고도에서 잘 머무르지 않는 중중거리 탄도탄에는 요격 기회를 잡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드의 최저 유격 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는 그런 탄도탄들도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더더욱 대응이 조금 어려워졌죠. 또 일부 반대 측에서는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고 사드는 사실 명중률 0%의 가짜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조현병이기 때문에 그냥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성 쪽에서는 미국이랑 관계가 일단 돈독해지고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이 좀 안전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최저 요격 고도가 40km인 것도 어차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요격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준중거리 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을 갖다가 공각 발사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준중거리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40km 이상의 고도에서 요격 기회를 많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 유격 고도 미만으로 비행을 하는 그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또 속도가 느려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사드가 아니라 다른 탄도미사일 유격 체계들에 취약해진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전자파 문제도 사드의 레이더 코앞에 가야지만 전자파로 인한 화상을 입지 일반적인 안전거리 바깥이라면 사람에게 유행하기에는 택도 없다는 주장이었죠. 양측의 주장을 읊어드렸으니까 이제 저의 입장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드가 굉장히 대단한 체계라는 점에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MD 체계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고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체계가 바로 사드입니다. 우리 군의 KMD의 구성 요소로서 도움이 되는 부분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거리 탄도탄에 있어서 단점을 가지는 건 맞지만 그 점은 한국이 개발한 LSM의 ABM 버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체계로서 다른 체계들과 연계해가지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지금 한국군의 대형 장거리 방공관제 레이더인 FPS-117 레이더도 지금 17세트나 도입되어져 가지고 저천리 운영 중이고 이미 사드의 TPY-2 레이더랑 비슷한 체급의 레이더인 슈퍼그린 파인 레이더도 4개나 도입이 되어져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파가 진짜로 걱정이 되면은 그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뿌개고 얘기하시지. 그럼 제가 사드 찬성 쪽일 것 같죠? 저는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제가 중국 정보국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도는데요. 제가 왜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드가 왜 우리 땅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복습해보죠. 자,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중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정부, 어떤 정부일까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디 냉동수면 상태에 있다가 지금 깨어났나 보지?
당장 뉴스만 키면은 뭐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잘하고 있다, 뭐 심지어 우리의 전략적인 안보관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뭐 혈맹처럼 지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그냥 매일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심지어 2015년에는 중국 열병식에 VIP석까지 배정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푸틴이랑 같이 열병식도 참관했죠. 그래서 오바마의 속을 갖다가 뒤집어 놓았습니다. 뭐 10년 전 일이라서 잘 체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제가 그때 당시 레전드 짤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기에다 대고 절하고 있는 보수단체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북진 통일을 가로막았던 그 나라, 어느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한국전쟁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이 적어도 적이 아니고 그래도 대면대면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것도 199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공이라고 부르면서 나라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그럼 그냥 경제적, 외교적, 사회 문화적으로 교류만 하면서 적당히 대면대면 지내다가 가끔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안부나 나누는 그런 거래처 사장님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지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마치 혈맹관계였던 것처럼 같이 전략적 안보관까지 공유하면서 동반자처럼 지내며 오성기에 절하던 시절이 바로 저 시절이었어요. 아직 한국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애초에 우리나라랑 중국은 같은 전략적인 목적을 공유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서로 전혀 다른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는 맞습니다. 그럼 엄연히 선을 그어가지고 외교를 했었어야죠. 실제로 그전 정도까지는 외교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경제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선을 안 넘는 외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이어진 대놓고 중국몽하겠다는 그 정부도 열병식에는 안 갔고요. 전략적 목적까지는 공유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한령 풀어달라고 했지.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달랐습니다. 중국의 뻔히 보이는 속내도 모르고 북한 문제를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가장 중요한 안보관마저도 서로 공유하려고 하는, 시작부터 뻔히 망할 것이 눈에 보이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고요? 북한을 상대할 때 서방이나 우리나라가 매번 외교 실패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우조종론에 입각해가지고 정책을 짜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핵 만들고 칼춤 추는 이유가 뒤에 큰 나라가 하나 시키고 있어가지고 저런 거지, 절대로 북한의 의지로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편견 어린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어가지고 북한보다 한국이 더 절친이 되면은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줘가지고 북한이 한국말을 잘 듣겠지라는 낙관적이다 못해서 행복회로가 폭발하는 수준의 정책을 갖다가 짜가지고 그거를 실행한 거고요. 그것마저도 심지어 방법이 잘못됐어요. 내가 중국한테 잘해주면은 쟤네도 나한테 잘해주겠지라는 아주 답도 없는 학교 찐따 망상이랑 똑같은 수준의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물론 핑핑이가 이런 우리의 스탠스에 화답하는 척은 했어요. 립 서비스도 많이 해줬고요. 그래야 국제적으로 한국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북한은 중국한테 자기네가 만든 핵을 베이징에 못 쏠 줄 아냐고 대놓고 도발하던 때였거든. 그래서 정은이가 미워서라도 시진핑은 북한 대사를 한국 대사보다 푸대접하는 식으로 북한을 깔보고 그랬어요. 실제로도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자기 대신에 어그로 열심히 끌어줘가지고 중국 대신에 욕먹는 탱커 역할이었으니까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쿨타임 되면은 북한한테 제재하는 제스처라도 한번 취해줘야 되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렇게 한국은 중국이랑 찰싹 붙어서 무슨 짓거리를 냈느냐? 일본을 때렸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이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건 맞았는데 그 모양새가 새로 사귄 일진 백 믿고 나서 한 짓거리라면은 매우 안 좋게 보이지 않겠어요? 국제적으로? 자, 이렇게 어그로를 왕창 끌어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갑자기 포격 도발을 시작합니다. 목함지뢰, 핵개발, 미사일 발사 이런 거 계속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일본 때릴 때처럼 중국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핑핑아, 쟤 좀 말려봐. 그러나 핑핑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벌써 말렸겠지. 그냥 네가 좀 참어. 중국은 북한을 말리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네 대신 욕먹어주고 어그로 끌어주는 완충지대 및 탱커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북한을 일단은 그냥 두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중국한테 가서 쟤 좀 말려봐달라고 애걸복걸한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온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애시당초에 중국이 북한을 통제한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친중이라서 줄이라도 좀 대볼 수 있는 장성택이 호모고모 당해버렸잖아. 즉 중국도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베와 오바마는 밑던 도끼에 발등 찍힌 박근혜를 보고 나서 그냥 리얼 크크였어요.
박근혜는 모양새가 빠지는 게 너무나도 빡쳤는지 갑자기 사드 배치랑 개성공단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정말로 감정적으로 질러버린 일이고 뒷일 따위는 진짜 감당하는 걸 갖다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후폭풍도 어마어마했었던 거고요. 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런 후폭풍에 대해서. 사드 배치랑 개성공단 철수라는 카드는 이전 정권들조차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카드예요. 당장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가 불타고 천안함이 폭진당한 상황에도 이 두 카드에는 손조차 대질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저 두 카드에 손대가지고 괜히 국제적으로 큰 웃음만 주고 흑우대느니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려다가 오바마가 애걸복걸 해가지고 서해안에서 항공모함 무력 시위하는 걸로 종결된 거고요. 아니 이명박이 종북이라 가지고 보복작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드는 언제부터 미국에서 한국에 권유가 되었는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거 좋은 물건인 건 아는데 괜히 들여오면 어그로 끌려 이러면서 한사코 거절하던 물건입니다. 방어용 미사일인데 딴 나라가 왜 참견질이냐고 하실 분들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왜 폴란드에다가 이지스 어쇼 전진 배치하려다가 그거 가지고 러시아랑 머가리 뜯으면서 전략핵무기 감축협정 이거 무효로 돌릴 거야 이러면서 왜 싸웠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방어용 미사일이지만 강대국들끼리 파워게임 체스판에서 보자면은 이거 포 하나 전진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은 장군의 멍군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 주체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MD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작동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미국이 그렇게 안 쓴다고 얘기를 해도 괜히 중국이랑 싸움날 건덕지였던 거지. 그래서 미국한테 사드가 들어올 만한 건덕지를 주지 않고 우리도 사드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배치하려고 시작한 게 바로 SM 사업입니다. 이거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사드랑 체급도 비슷하죠. 그리고 SM 사업은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종북인가요? 중국에게는 미군의 사드가 들어온다는 거는 자기 발밑에 칼을 갖다가 하나 들이밀겠다는 소리고 따라서 한사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핵 위기가 현실화되자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로 한국한테 중국이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마침 슈퍼그린 파인레이도 도입했다지? 그럼 그냥 이스라엘에서 에로우3 같은 거 사가지고 쓰면 안 돼?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엄연한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하지만 폴란드의 사례를 보시라니까요. 그냥 개무시하고 배치할 거였으면 벌써 배치했지. 왜 미국이랑 러시아랑 협상장에서 이지스 어쇼 전진 배치 가지고 전략핵무기 감축 협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머가리 쥐뜯고 싸웠겠어. 이거는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이 첨예하게 물려있는 문제입니다. 중간에 끼인 나라들은 거기서 이득을 보느냐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사드를 선심 쓰듯이 배치해주던 모양새로 말이죠. 오마이갓,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스스로 흑우를 자처하고 나서 말로써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랑 사이가 대면할 때조차도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으면 중국이 난리를 폈을 텐데 자기 스스로 열병식장 가가지고 핑핑이랑 푸틴이랑 히히덕거리면서 열병식 구경하고 짝사랑 칭증 얘기하다가 급박쳐가지고 중국이랑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찌질하고 웃긴 일인데 게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중국은 한국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흑우짓 하는 거 보고 나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한테 통수 맞은 꼴이 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들어온 게 뭐야? 경제 제재. 일본이 2019년에 한국 때리겠다고 한 경제 제재랑은 차원이 달라요. 일본은 무역 흑자국이 한국한테 스스로 경제 제재를 걸어가지고 치킨 게임 하느라 자기도 손해보면서 출혈 경쟁한 거고요. 중국은 무역 적자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제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은 물건을 사가던 손님한테 너 앞으로 오지 마 한 거고 중국은 물건을 사오던 거래처한테 앞으로 거래 안 할 거야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한한령 처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질러버린 거야. 롯데 그때 중국한테 제재 엄청 쳐먹고 중국에서 철수했어요 대부분. 롯데는 단순히 사드 배치할 그 골프장 부지 그거 하나 제공했다고 중국한테 저렇게 두들겨 맞은 거라고. 뭔지야 도대체. 가뜩이나 롯데자이언츠도 우승을 못하는 판에. 사드 배치의 대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다시 자신들에게 털레털레 돌아온 박근혜한테 호의적이었을까요? 과거에 오바마 밥 먹다 체하게 만들고 중국 백 믿고 아베 개 때렸던 거 이들이 잊었을까요? 그래서 북한 문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아베와 오바마는 박근혜 앞에 종이 하나랑 펜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라고 했죠.
이게 뭐야? 위안부 합의. 물론 이 합의 내용과 협정 자체는 저도 미봉책이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고 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사인하게 된 과정, 그냥 국제 호객님 상대로 갑질한 거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자처해가지고 호객님이 되신 그분은 그냥 사인한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거 사인 안 하고 버텨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국제적인 왕따가 될 게 뻔했죠. 게다가 지금 사드는 사실상 지금 한국의 외교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이 사드를 핑계 삼아가지고 한국이 니네가 요청해가지고 들여온 거잖아. 방위분담비 더 내. 이러고 있잖아요. 50억 달러, 70억 달러 요구하잖아요. 한국으로서는 뭐라고 거절하기도 어렵잖아요. 왜? 이거 우리 요청으로 들어와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드 유지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무기예요. 저거 레이더 기름 엄청 퍼먹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할 말 많은 거지. 뭐 50억 달러, 70억 달러 그냥 주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매년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쉽게 방위비를 올려주면은 나중 가서 또 쉽게 더 올려달라 그런다고. 그리고 참고로 동맹의 의미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돈 받고 가서 용병 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둘이 동시에 안보적으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서로 윈윈하려고 동맹 맺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자기네들 필요해. 그리고 한국도 미군이 필요하니까 주한미군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주한미군을 마치 용병 취급하면서 최대 방위분담비로 매년 최대 700억 달러도 언급한 양반입니다. 700억 달러면 100조 원이에요. 매년 100조 원 달라고? 차라리 그 돈이면은 주한미군 감축해가지고 최소화로 그냥 주둔하게 하고 그 돈으로 핵 개발해도 이득이야. 사드 배치가 불러올 나비 효과가 이런 것들이라고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드의 사자도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심지어 포탄 쳐맞아가는 상황에서도 사드 카드에는 손도 안 댔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도 종북입니까? 이런 난장판을 저질러가면서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꼭 굳이 사드를 들여왔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박근혜 정부는 싼 값에 사드를 빌려와가지고 배치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돈 몇 푼 아껴보려다가 사드를 가장 비싼 값에, 그것도 사드 한 개 포대에 몇십 배에 해당하는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인 손해를 보면서 도입을 한 거니까 내가 반대를 안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당시 사드가 없으면 진짜 다 죽을 위기였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당장 한국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수도권과 중요 거점에 대한 탄도탄 종말방어 체계들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한국은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북한이 있으니까 전쟁 나면은 뭐 준중거리 탄도탄은 고사하고 당장 방사포 사거리 안쪽에 수도권이 있으니까요. 사드의 요격고도 한참 아래에서 노는 단거리 탄도탄들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정부와 여당이 당장 사드 안 들어오면은 죽을 것 같이 얘기하면서 정작 이런 종말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확충하는 데 굉장히 미온적이었잖아요. 뭐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이라도 해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주장하던 것은 1번 다 닥치고 그냥 패트리어트나 추가 도입해오자. 그렇게 해서 탄도탄 종말방어 체계부터 일단 확충을 하고 보자. 그리고 2번 진짜로 사드가 가지고 싶으면은 주한미군에 미국이 배치해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차라리 2개 포대를 한국이 직도입해와가지고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KA-MD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사드가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MD 체계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이 생겨요. 중국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할 말 진짜 많습니다. 중국이 그때 주로 뭐라고 하던 게 사드라는 체계 자체가 MD 체계의 구성 단말로서 주한미군에 배치되니까 엄청 뭐라고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체스판 위에 말로서 기능하려고 스스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중국 아가리 우리가 여물게 만들 수 있었다고 직도입하면은. 우리가 왜 그들 싸움판인 체스판 위에 스스로 말로 올라가가지고 왜 새우등이 터져야 됩니까? 게다가 직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보유 중인 슈퍼그린 파인 레이더가 L밴드거든요. 근데 사드의 TPY2 레이더는 X밴드입니다. 따라서 둘의 상호 간의 운영을 할 때 주파수가 안 겹치다 보니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효율도 좋아요.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이 자기네 요격 체계인 에로우 체계랑 미국의 사드 체계랑 같이 한번 동시에 운영을 해보고 낸 실증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주랑 평택에 한 개 포대씩 배치해가지고 평택의 포대는 수도권을 커버리지 안에 넣고 성주의 포대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을 갖다가 커버리지에 넣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한 개 포대에 1조 5천억 원이니까 정말로 없어서 죽을 정도면은 국회에서 긴급 예산 들여가지고 매년 5천억 원씩 해서 5, 6년 아니면은 이거 충분히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그 정도 돈도 없는 나라는 아니잖아.
근데 안보를 빌려서 하시겠다는 양반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2015년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 당시에 제가 있던 관할구역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요. 저는 막 그때 전쟁 난다고 실탄 적재하고 한 달 동안 군장 차고 살았어요. 근데 사태가 끝나고 다음에 국방예산 보니까 증액률이 생각보다 엄청 저조해. 아니 몇 달 전에 전쟁 직전까지 간 나라가 맞나 싶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우리 땅에 포탄 딱 떨어지니까 바로 국회에서 긴급 예산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니네 쓰고 싶은 데다 써 이렇게 하고 줬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뭐 여당이 그런 것도 안 해주나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식으로 중국한테 의존하고 그런 식으로 또 미국한테 의존하고 그냥 무조건 남한테 의존만 하려고 하다가 휘둘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 것이고 싸게 안보를 추구하려다가 오히려 가장 비싼 값의 안보를 추구하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사드를 가장 비싼 고점에서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사온 것도 아닌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쌍수 들고 반대하면서 차라리 직도입해 쓰자고 한 거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습니다. 양국의 관계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보야 말았어요. 한한령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뭐 중국몽 한다 어쩐다 하면서 풀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결국 푸는 데 실패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과거가 어쨌든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편을 확실히 해야 될 때입니다. 미국이 요청을 해가지고 평택에 사드 한 개 포대를 더 들어가가지고 배치를 시켜가지고 수도권도 커버리지에 넣어야 됩니다. 중국이 반발하겠지만 알바노 중국이 지금 취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카드들은 이미 사드 사태 때 다 보여줬어요. 이제 남은 것은 무력 사용 카드밖에 없습니다. 설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랑 전쟁할 거야?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